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오늘까지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제 수행을 안 해도 되니 좋습니까? 아니면 수행이 잘 돼서 좋습니까? 이번에 헛걸음한 건 아니죠? 그렇군요. 여러분의 공덕과 복덕 덕분입니다. 부처님은 신기하고 장엄한 불법도 뿌리가 없는 풀, 즉 무근초를 제도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덕에 근기가 있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더 좋은 법을 배웁니다. 대신 공덕의 근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나 조상이 쌓은 공덕이 없다면 불법에 대한 이야기를 농담이나 사기라 단정짓고 떠나거나 불법 공부를 거부할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찾아냅니다. 불법 공부를 할 자비의 기반이 갖춰지지 않으면 길을 잃고 헤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기회와 인연으로 이곳에 왔다면 공덕이 있는 겁니다. 공덕 덕분에 온 곳이니 저는 참 감개무량합니다. 그러니 지금 두통이 있거나 불면증을 앓거나 실직으로 마음이 어지럽거나 혼인 문제로 고민이 많아도 암이라는 확진을 받았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인연입니다. 이 생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인연이 있다면 미래 인생에서 겪게 될 고뇌에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뇌에서 해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단히 염불하고 나서 해탈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저에게 배운 사람이 진정한 혜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염불하는 방법을 설명하거나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도 단순히 염불만 간절하게 염송하고 수행해도 혜택을 받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건강도 점점 좋아지지만 이치를 배울 수는 없고 이치를 모르면 몸이 건강해진 다음 계속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이치를 배우고 고통과 질병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 원인이 되는 형식과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누어 구분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좋고 나쁨을 알게 되는 거죠. 이번에 배워야 할 이치, 세 가지 광명 중에 식광명은 사물을 더 깊이 있고 광범위하게 분석하고 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움직이는 순간 그 생각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를 먼저 판단하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과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좋은 것과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이란 또 무엇일까요? 자비와 자비롭지 않음, 자비와 상해입니다. 때론 약간의 생각 차이가 상처를 만들지만 상처를 준 사람 스스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를 사용해 상처가 되고 마약만이 상처를 주고 욕과 매질만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결정도 상처가 됩니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가끔은 거기에 충동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구나 잘 생각하고 결정했다는 일에도 충동적인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전에 원수를 만나면 복수를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결국 복수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충동적인 요소가 더해지면 예를 들어 어머니가 그 사람에게 당했던 이야기를 몇 년 동안 계속했다면 그 정서의 분위기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어머니가 눈앞에 이 원수에게 업신여김을 당한 일을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른이 된 나에게 잡혔으니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에 정서가 더해져 생기는 파동은 지혜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혹은 조금이라도 침울한 기분, 이는 사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며 특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일수록 모두가 수시로 정서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서는 마귀나 마왕, 귀신, 괴물처럼 우리를 통제합니다. 정서가 자주 통제에서 벗어나면 의사는 정신병 또는 우울증으로 진단합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신체 음양학에 따라 간에 열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천적으로 간에 열이 많은 사람은 매일 차가운 수박을 먹어도 여전히 불같이 화를 내는데 선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성격은 성별의 구분이 없습니다. 남성은 양, 여성은 음에 속한다고 하지만 어떤 남성은 차갑고 시들하며 화도 내지 않습니다. 새우처럼 허리가 굽은 채 길을 걷고 화를 내지 못합니다. 어떤 여성은 성별은 분명히 음에 속하는데 음의 불처럼 매일 타오르고 타오르다 보면 결국 남편은 말린 새우보다 더 바삭하게 굽혀 약해지고 아이들은 그 불길에서부터 도망가고 싶은 마음뿐이어서 대학 입학을 기회로 삼아 어머니를 피해 멀리 가버립니다. 이번 수업의 마지막 가르침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 자신의 정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정서라는 사나운 말이 거침없이 내달릴 때 고삐를 꼭 틀어주고 진정시켜야 합니다. 오, 속도를 늦춰.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자.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찬물에 세수라도 해보자. 화내지 말자. 내일은 더욱 나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불법 공부의 인연은 공덕 덕분에 이루어집니다. 일부만 정서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정서의 영향을 받으며 정서의 통제를 받습니다.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정서의 영향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분은 손 들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서의 영향을 받고 휘둘립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저도 정서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화를 낼 때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언성을 높이지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클 뿐이고 가끔은 일부러 화를 내는 척하기도 합니다. 그럼 진짜 화를 낸 적은 없을까요?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또 화내지 않으면 오히려 비정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그럴 때는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정서적인 변화를 발견하고 저조한 기분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기분이 저조할 때 저는 염불하거나 다란이를 염송합니다. 때로는 환경의 영향을 받아 염불만으로 기분 전환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인터넷으로 웃긴 영상을 찾아봅니다. 그렇게 먼저 자신의 기분을 바꿔줍니다. 내용의 정확성을 떠나 그냥 웃기면 됩니다. 스스로 즐거운 상태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런 조절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분을 관찰하고 조절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화내고 욕한 후에야 잘못을 깨닫지만 이미 상처를 줬습니다. 비평만 하면 끝날 일인데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다면 정도가 지나친 것이고 공덕의 숲을 불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면 언어와 신체적인 행위가 틀림없이 도를 넘게 됩니다. 판사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과 친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판결을 내릴 때 법의 규정에 따라 죄를 묻습니다. 친분이 없으니 감정적인 흔들림이 없고 누구든 판사 앞에 서면 저지른 범죄에 따라 형량이 정해지고 벌금도 책정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을 공정하게 판결할 수 없으며 늘 눈 감아줍니다. 어떻게 눈 감아줄까요? 자신의 이익에 손실을 끼치지 않으려고 나의 이익에 해가 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 화를 내는 상황 자체에서 공평성이란 없습니다.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없고 정상이며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정서를 통제할 수 있으며 우울증 약도 먹지 않는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물을 대할 때 안목의 높이와 폭이 시 공간을 초월해 멀리 내다보고 크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감정 기복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대가 한 집에 사는 교양 있는 대가족을 예로 들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사대가 한 집에 모여 있으면 노인들, 즉 할아버지들은 화를 내는 일이 드뭅니다. 아들이나 손주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거나 시비가 붙을 때 싸울 만큼 싸우고 나면 더는 싸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며느리가 남편과 아들이 싸운다며 말려달라고 시아버님을 찾아오지만 할아버지는 승부가 나면 괜찮다고 합니다. 둘 다 화가 치솟을 때이니 싸우고 기운이 떨어지면 싸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지혜는 아닙니다. 다만 할아버지는 지금껏 많은 싸움을 봐왔기 때문에 속 좁은 사람이 늘 싸우고 다투며 말려도 소용없고 다툼이 끝나야 그만 싸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쯤 되면 싸울 기력이 없어 싸우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건 지혜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지혜의 경지가 높으면 경험이 많은 나이가 되지 않아도 많은 일을 꿰뚫어보고 화를 낼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일을 겪어보지 않아도 이를 정확히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중국 고대 아주 유명한 군사 이야기인 삼국지연의에서 지혜가 풍부하고 계략이 뛰어난 제갈공명은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 시골에 살 때 이미 15년 후에는 이 세상이 세 개의 나라로 나뉠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얻기 위해 이를 어떻게 분배할지 전쟁은 언제쯤이 될지 모두 계획합니다.
제갈량은 성견 지명이 있었지만 신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능이 발달하고 두뇌가 명석해 진지하게 분석하고 판단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결국 정말 실현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정서의 기복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번 수업의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과 정서의 통제를 중심적으로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야 할까요? 내지 말아야 할까요?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가 진짜 화를 내는 대상은 대개 원수가 아니라 가족 앞에서만 감히 화를 냅니다. 너무 허물없이 대하고 자기 사람이라 생각해 꾸밈없는 언어를 사용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아 가정이 흩어집니다. 결국 완벽했던 가정이 파괴됩니다. 완벽함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멀쩡한 도자기 접시를 깨트리면 요즘은 과학기술이 발달해 접착제로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 접시는 다시 완벽해집니다. 그러나 깨진 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깨진 완벽함을 복구해도 금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깨지기 전처럼 아름답진 않으며 쓰기 편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잘 파악하고 꿰뚫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혼할 때 천지신령과 우더른에게 절하고 검은머리 팥뿌리가 되도록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자며 오랜 세월 함께할 것을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3, 4년이 지나면 변하고 13년, 14년이 되면 본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여성 수행자들이 집에 가서 인생의 반쪽인 남편에게 칭찬이라도 한번 하면 무슨 약을 잘못 먹었느냐며 놀랍니다. 남편에게 자기 정말 잘생겼어, 참 자상해 라고 하며 그 며칠 집에 가서 남편을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반응이 좋았습니까? 별로였습니까? 좋았군요. 많은 가정의 부부 사이에는 장기판처럼 초와 한의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안달입니다. 그러나 맞수가 사라지면 또 삶의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다투기에 이혼하지 않는 사람들 같습니다. 가족관계의 느낌이 경쟁 대상인 경우가 대다수이고 조화를 이루며 즐겁게 사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무엇이 빠졌을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자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이 많습니다. 친정집에 돈을 너무 많이 가져다 준다는 남편에게 아내는 당신 어머니, 남동생, 형에게 준 돈이 얼마냐며 맞섭니다. 포인트는 돈에 맞춰져 있고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돈을 몰래 가져와 남편에게 쓰라고 주는 여성은 아주 적습니다. 처음에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해 사랑의 도피를 할 때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혼한 후 3년 정도 지나면 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뒤에는 친정집으로 나릅니다. 물론 가끔은 용감하게 친정집의 물건을 시집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가정마다 과한 이기심 때문에 다투고 번뇌합니다. 이기심 때문입니다. 지나친 이기심은 가정에 분열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아내는 그 나라에서도 유명한 미녀였습니다. 기자들의 생각도 참 기이한데 나폴레옹에게 통치할 수 있는 나라와 아름다운 미인 둘 중에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를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여인은 참 어렵다며 차라리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결혼은 어렵고 중대한 일입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뛰어난 위인도 결혼 생활을 제대로 처리할 자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이기적인 미녀와는 대화가 힘듭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는 남자에게 여자는 정복하고 싶으면 정복하라며 금은보화를 모두 친정집에 가져가 화를 돋웁니다. 결국 가정의 번뇌는 모두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반면에 너그럽다면 어떨까요? 보리 선수의 많은 여성 수행자들이 남편의 너그러움을 칭찬합니다. 친정 식구들을 잘 돌본답니다. 이런 남자들은 참 훌륭합니다. 남자가 대범해야 아내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남자가 오히려 친정의 경제적인 이익과 명예의 이익 등을 배려해야 아내는 남편이 대범한 군자,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가끔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마음으로 대단한 사람이라 인정합니다. 오늘은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파악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번뇌를 부르는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면 자비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첫날 수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 무엇이든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꿰뚫어보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대단한 사람입니다. 넓은 흉금으로 해결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가능합니다. 마음이 하늘보다 높으면 말입니다. 잘못된 사람을 포용하고 차츰차츰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인내력도 있어야 하고 마음도 넓어야 합니다. 큰 대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바다와 같고 하늘과 같아야 합니다. 바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익, 번뇌, 즉 쉽게 말해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길 때 나타나는 느낌, 각수가 무엇인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기면 즐겁고 즐거움이라는 충동이 생기면 마음은 공평성을 잃습니다. 즐겁기 위해 즐거움을 만들면 슬픔도 곧 찾아옵니다. 즐겁기 위해 즐거워하면 슬픔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슬프기 위해 슬퍼하면 죽음이 머지않아 찾아옵니다. 초급 경지는 고통을 여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지는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경지인 세 번째 경지는 고요함, 편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안정될까요? 이기심이 없고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정서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불상을 그리거나 조각할 때 보면 재밌게도 늘 웃을 듯 말 듯합니다. 어떤 꼬마가 저에게 집에서 모시는 불상이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는데 불자가 미래에 극락왕생하면 크게 웃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히려 저에게 계시를 줬습니다. 진정한 극락세계, 진정한 혜택은 크게 웃는 것일까요?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찾아옵니다. 맹목적인 웃음은 아둔함이고 맹목적인 눈물은 무지함입니다. 고요하고 냉정함에 가까워야 합니다. 다시 복습해 봅시다. 두 보살이 수행하는 숲, 각각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관세음보살님이 머무는 숲은 자중림인데 청량함을 대표하는 대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청정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혜 제일의 문수보살님이 머무는 곳은 청량계였습니다. 청량의 경지라고도 하는데 수행자가 선수행에서 깊은 경지에 들었을 때의 상태와 같습니다. 슬픔이 없고 기쁨도 없고 태어남도 사라짐도 없으며 무구, 무정, 즉 더러움도 깨끗함도 없고 태어남과 죽음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고 오르고 내리는 것도 없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없는 정신적인 경지도 포함됩니다.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차이가 존재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남과 여가 서로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별의 차이 때문에 서로 좋아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면 누굴 좋아하겠습니까? 성별이 없어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면 누굴 좋아할 수 있을까요? 이성에 대한 추구가 사라집니다. 느낌의 기복이 없습니다. 월급도 직위도 기복이 없고 회사에서 사장도 부하 직원도 아닙니다. 직위가 없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고문이라 부릅니다. 고문은 할 일이 없고 의미도 없으며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이익과도 상관없습니다. 주주는 경제적인 이익과 연관되지만 고문은 주주가 아니므로 탐방만 하고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위아래, 높고 낮음, 좋고 나쁨, 좌우, 남녀, 기복 등과 같은 것을 추구하지 않아야 청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청정함을 배우고 얻을 수 있을까요? 탐욕이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청정하다고 일깨워야 합니다. 청정하면 반드시 지혜가 생깁니다. 또한 귀로 들리는 어떤 이야기도 번뇌하지 않아야 하는데 귀로 들은 건 아니지만 잠자다 꾸는 꿈이 스스로에게 번뇌를 주기도 합니다. 꿈에서 계속 쫓기다가 깨면 번뇌가 일지 않을까요? 저도 그런 꿈을 꾸지만 깨고 나면 무슨 꿈인지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으니 참 좋습니다. 기억력이 좋지 않은 것도 해탈하는 데 좋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은 꿈에서 번 돈을 정확히 셌는데 꿈에서 깨니 한 푼도 없어 화가 납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늘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비웃지만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쉽게 해탈합니다. 탐내고 추구하지 않으면 감정 기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감정 기복을 줄이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정을 통제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감정적으로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를 보면 즐겁습니까? 얄밉습니까? 즐거움도 감정이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앞으로 저를 만나더라도 자신을 냉동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얼음땡하듯 변함없는 표정과 흔들림 없는 눈동자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이 되면 말썽이 생깁니다. 취미가 있으면
지나친 지출이 많고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과하게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쏟아붓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많은 것을 지출해야 하므로 좋은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상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고 기만하고 속이고 그의 것을 가져가려 하니 그것도 골치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으면 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상태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은 영도에서 얼음이 얼니다. 물이 많은 곳은 완전히 얼지 않아도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린 표면은 얼음이 얼고 온도가 영하 1도가 되면 틀림없이 얼어버립니다. 0점에서 액체는 고체가 됩니다. 봄이 오면 기온이 낮에는 3도, 저녁에는 영하 2도 정도가 되는데 밤에 얼음이 얼었다가 낮이 되면 다시 녹습니다. 그래서 0점은 실체의 유와 헛된 유의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면 온도가 높아집니다. 본래는 고치였지만 물이 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면 물이 기체가 돼 고정된 형체가 사라집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뇌에서 열이 납니다. 결혼의 혼은 혼란스러움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되찾으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냉정함을 되찾으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움트고 시작하는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얻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잊으려고도 하지 않을 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평온하면 오래 삽니다. 탐욕의 집착과 미움은 모두 좋지 않으며 행동에 영향을 줘 잘못을 저지르게 합니다. 이 내용은 약간 어렵지만 조금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자신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음이 바다와 같아야 번뇌를 해결할 수 있고 탐욕이 없어야 청량공의 경지에 들 수 있습니다.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南无本师释迦牟尼佛。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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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迦牟尼佛，南
迦牟尼佛，南无本师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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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迦牟尼佛。